새벽 5시, 나는 늘 같은 시간에 눈을 뜹니다. 알람도 필요 없었고 몸이 알아서 깨어났습니다. 이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잘 꾸며진 감옥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 중구역의 새벽 풍경이 펼쳐지는데 고급 아파트들이 줄지어 서 있고 그 사이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아이들도 조용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내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화장실로 향하며 거울 속 내 얼굴을 봅니다. 48의 나이, 흰머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괜찮은 얼굴이었습니다. 국가무역회사 재정총괄. 그게 내 직함이었습니다. 돈의 흐름을 읽는 일이었고 숫자로 모든 것을 계산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빛. 누가 누구를 보고 있는지, 누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지, 회의실에서 누가 먼저 말을 꺼내는지, 그 모든 것이 신호였고 경고였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습니다. 오늘도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고 결제를 기다리는 수십 개의 문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서류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새벽 순찰조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2명의 청년이 어깨에 총을 맨 채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고 그들의 발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감시. 이곳은 그렇게 돌아가는 곳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누군가를 지켜보고 또 누군가는 그 지켜보는 사람을 감시했습니다. 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파트는 좋았습니다. 난방도 잘 되었고 물도 잘 나왔습니다. 이 나라에서 이런 곳에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특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특권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아니,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책상 서랍을 열고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냅니다. 아버지가 쓰시던 것이었고 이제는 내 것이 되었습니다. 펼쳐보니 날짜와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회계장부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기록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5시 반. 누가 이 시간에 전화를 하는지는 뻔했습니다. 최동무, 일어났나? 윤태복이었습니다. 국가보위성 경제감찰부 부부장.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 뒤에 날 선 것이 숨어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네, 부부장 동무. 일어났습니다. 오늘 오전에 잠깐 보세. 할 이야기가 있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할 이야기. 그 말 속에 담긴 무게를 나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수첩을 다시 서랍에 넣고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잘 꾸며진 감옥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은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심장마비라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웠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슬픔보다 먼저 온 것은 의심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건강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셨고 술도 담배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장마비. 그 단어가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왔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회사 동료들, 옛부하들, 그리고 당 간부들 모두가 정중했고 모두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나는 상주석에 앉아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내 눈은 계속 입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윤태복이 들어온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손에는 흰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와 영정 앞에 꽃을 놓았고 깊게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게로 왔습니다. 고생이 많네, 최동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부장 동무. 아버님은 훌륭한 분이셨어. 나라에 충성한 분이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동무도 그렇게 할 거라 믿네. 그 말에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윤태복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처럼 충성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대답하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지. 아버지처럼. 그는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힘내게.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일할 날이 많을 테니까.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처럼.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는 충성했습니다. 평생을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조문객들이 모두 떠나고 장례식장에는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아내가 내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의 빈소를 지키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영정 속 아버지의 얼굴이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이 순간 확신했습니다. 나도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처럼 충성하고 아버지처럼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평양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장례를 치르고 사흘째 되는 날, 나는 아버지의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고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책장 가득 꽂힌 책들, 낡은 책상, 그리고 창가에 놓인 화분. 모든 것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서류들, 오래된 사진들, 만년필 몇 자루. 별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서랍을 열었을 때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갈색 봉투였고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손을 뻗어 봉투를 꺼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영철아.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을 것이다. 미안하구나. 이렇게 편지로밖에 말하지 못해서. 나는 천천히 다음 문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너는 아마 모를 것이다. 우리 집안의 진짜 역사를. 내 할아버지,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1970년대에 숙청당했다.
반당 반혁명 분자라는 누명을 쓰고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셨다. 나는 그때 25이었다. 할아버지, 나는 할아버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삼촌, 내 동생도 1990년대에 사라졌다. 경제 범죄라고 했지.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그는 너무 많이 알았고 너무 솔직했다. 편지를 읽으며 나는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명철아, 이곳에서 돈은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표적이 된다. 내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빼앗으려는 손도 많아진다. 나는 평생 조심했지만 결국 이렇게 되었구나. 아버지의 글씨가 흐려져 보였습니다. 남아있으면 죽는다. 너도 내 가족도. 이것만은 기억해라. 이곳에서 충성은 보호가 아니라 통제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용서해다오. 아버지는 끝까지 비겁했다. 하지만 너는 달라야 한다. 살아남아라. 어떻게든. 나는 편지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의 하늘은 여전히 잔잔했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거짓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삼촌, 그리고 아버지, 세대를 걸쳐 이어진 비극.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제거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음 순서였습니다.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가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탈출. 더 이상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계획. 서재문을 나서며 나는 뒤돌아봤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가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비겁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탈출을 결심한 후 나는 매일 밤 서재에 앉아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경까지의 거리, 브로커 접선, 방법, 필요한 돈의 액수. 모든 것을 숫자로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족. 아내 은혜의 16살 딸 수진, 13살 아들 민호, 그리고 74세 어머니. 5명. 혼자 떠나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노트에 나는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이동 경로를 그렸습니다. 함께 움직이면 눈에 띕니다. 따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따로 움직이면 위험이 커집니다. 한 명이라도 잡히면 모두 끝이었습니다. 나는 펜을 내려놓고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숫자로 모든 걸 해결해왔습니다. 회사 재정도, 무역거래도 모두 계산으로 풀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달랐습니다. 가족은 가장 계산하기 어려운 변수였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침실에서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였습니다. 은혜야. 왜요? 아내는 책을 읽다가 나를 봤습니다. 우리 여길 떠나야 할 것 같아. 아내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 그게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어. 그리고 나도 곧 그렇게 될 수 있어. 당신 지금.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신 차려요.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들으면 어떡하려고.
들릴 사람 없어. 그리고 이건 선택이 아니야. 살기 위해서는 떠나야 해. 아내는 책을 덮고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애들은요? 어머님은요? 다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미쳤어요. 5명이 국경을 넘는다고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남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시간을 줘. 계획을 세울게. 반드시 방법을 찾을 거야. 아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 혼자 가요. 우린 여기 남을게요. 은혜야, 당신 혼자라도 살아남으세요. 우리 때문에 다 죽을 순 없잖아요.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 가족을 두고 갈 수 없어.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이후 나는 더 미친 듯이 계획을 짰습니다. 이동 시간표를 분 단위로 쪼갰고 예비 경로를 3개나 만들었습니다. 브로커와의 연락도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구체화될수록 내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한 번의 실수, 단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노트를 덮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인가?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남아있으면 죽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살아남아라. 어떻게든. 나는 노트를 서랍 깊숙이 넣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3월 초에 왔습니다. 딸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브로커의 목소리는 짧고 건조했습니다. 수진, 내 딸이 두만강을 건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안도보다 공포가 먼저 왔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친척 집에 간다는 핑계로 집을 나섰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아빠, 다녀올게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딸의 얼굴을 떠올리며 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잘했다. 잘한 거다.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아들도 무사히 넘었습니다. 민호, 13살 아이가 홀로 국경을 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학교 수학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뇌물을 주고 가짜 여행 허가서를 만들었습니다. 아빠, 형 잘 따라갈게요. 민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형이 아니라 안내인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아이는 끝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다는 것이 기뻐야 하는데 기쁘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세 번째는 아내였습니다. 부인도 넘었습니다. 중국 안전가옥에 있습니다. 은혜, 아내는 어머니 병원 진료를 핑계로 평양을 벗어났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꼭 와요. 약속해요. 갈게. 반드시. 어머님도 꼭 모시고 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나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집은 더 텅 비어갔습니다. 아이들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수진의 교과서, 민호의 축구공,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없었습니다. 나는 회사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일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윤태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수진이 얼음 위에서 떨어지는 꿈, 민호가 총에 맞는 꿈, 은혜가 잡혀가는 꿈. 깨어나면 식은 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올 때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좋은 소식일까, 나쁜 소식일까. 그 순간의 공포를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점점 감정을 지워갔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래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명철아, 애들은 언제 오는 거니? 곧 옵니다. 어머니, 은혜는 진료 오래 걸리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을 보며 나는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나는 노트에 이름들을 지워나갔습니다. 수진, 민호, 은혜, 하나씩 줄을 그으며 지웠습니다. 남은 이름은 2개였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나. 노트를 덮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끝이다. 조금만 더. 하지만 그 조금이 가장 긴 시간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브로커와 최종 일정을 확정했고 이동 경로도 점검했습니다. 이틀 후면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나 단둘이. 그날 저녁 나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모레 새벽에 떠나야 합니다. 어머니는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찻잔을 내려놓고 나를 보셨습니다. 그래, 알고 있다. 짐은 최소한으로만 챙기세요. 약은 제가 따로 준비했습니다. 명철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네, 어머니. 나는 안 간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여기 남는다. 너 혼자 가거라. 나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함께 가야죠. 명철아, 나는 이미 늙었다. 이 몸으로 두만강을 건널 수 없어. 제가 모시고 갈 수 있습니다. 브로커한테도 다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안 된다. 내가 따라가면 너만 위험해진다. 나는 느리고 힘도 없어. 짐이 될 뿐이야. 어머니는 짐이 아닙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내 손을 잡으셨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명철아, 엄마 말 들어라. 나는 여기서 내 시간을 벌겠다. 시간을요? 너를 찾으러 오면 내가 막을 거다. 애들이 어디 갔냐고, 내가 어디 갔냐고 물으면 나는 모른다고 할 거야. 며칠은 버틸 수 있을 거다. 어머니, 그 시간이면 너는 충분히 멀리 갈 수 있어. 가족들한테 갈 수 있단다.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울었습니다. 싫습니다. 어머니 없이는 못 갑니다. 명철아, 엄마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 너희 아버지도 보냈고, 이제 너희들만 살면 돼. 제발요, 어머니. 어머니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착한 아들, 효자야. 이제 너는 내 가족을 지켜야 한다. 은희도, 수진이도, 민호도 다 너를 기다리고 있잖니. 하지만 엄마를 위해서라도 살아라. 살아서 자유로운 곳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효도다. 나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어나셨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떠나거라. 인사는 필요 없다. 그냥 가면 돼. 어머니, 엄마는 괜찮아. 엄마 걱정은 하지 마라.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 텅 빈 거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묻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현실을,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을. 다음 날 새벽 나는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 방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노크하지 않았습니다.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신 대로.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평생의 죄책감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래도 나는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가족을 위해. 현관문을 닫으며 나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국경까지는 이틀이 걸렸습니다.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마지막에는 걸었습니다. 브로커가 지정한 장소는 작은 마을 외곽의 폐가였습니다. 자정까지 기다리세요. 달이 지면 움직입니다. 브로커는 짧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나는 폐가 구석에 앉아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배낭을 내려놓고 안을 확인했습니다. 미화 3만 불, 무게는 약 3kg. 이것이 우리 가족의 전부였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1시간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이었습니다. 자정이 되자 브로커가 돌아왔습니다. 가시죠. 조용히. 우리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숨소리를 죽이며. 30분쯤 걸었을 때 브로커가 멈추어 섰습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에 강이 있었습니다. 두만강, 얼어붙은 강 위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기가 중국입니다. 강을 건너면 됩니다. 얼음이 버틸까요? 이번 주는 괜찮습니다. 빨리 움직이세요. 브로커는 돈을 받고 사라졌습니다.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강을 바라봤습니다. 폭은 약 50m. 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50m가 세상과 세상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배낭을 다시 메고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얼음이 단단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천천히 조심스럽게. 10m쯤 갔을 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나를 비췄습니다. 경비병이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총 쏜다. 나는 멈춰 섰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끝났다. 여기서 끝나는 건가? 그때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콰드득. 발밑 얼음에 금이 갔습니다. 이 자식, 서라고. 경비병이 달려왔습니다. 순간 나는 뛰었습니다. 배낭이 무거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귓가를 스치는 총알 소리. 얼음이 더 크게 갈라졌습니다. 콰드드득. 발이 얼음 속으로 빠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목을 감쌌습니다. 배낭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배낭을 움켜쥐었습니다. 이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미래였습니다. 온 힘을 다해 기어올랐습니다. 얼음을 움켜쥐고 무릎으로 밀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또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탕.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m, 10m. 맞은편 강둑이 보였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리고 강둑에 올라섰습니다. 중국 땅. 뒤를 돌아봤습니다. 경비병이 강 한가운데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쫓아오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배낭을 껴안았습니다. 살았다. 우리는 살았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보던 별과 같은 별이었지만 지금은 달라 보였습니다. 나는 과거와 결별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만 갈 일이었습니다. 중국을 거쳐 라오스까지는 2달이 걸렸습니다. 숨어 지내고 이동하고 또 숨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나타났고 경비병의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라오스 방콕 한국 대사관 앞에 섰을 때 나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으로 입국 신청합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작성하시고 기다리세요. 서류를 받아든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3달 후 나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을 지나는 동안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사람들의 말투, 옷차림, 걸음걸이,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출구로 나가는 순간 그들이 보였습니다. 은혜, 수진, 민호,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여보, 아이들도 뛰어왔습니다. 아빠, 나는 그들을 껴안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고만 있었습니다. 수진이 울고 있었고 민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혜는 내 얼굴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느렸습니다. 모든 것이 자유로웠지만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집을 얻었습니다. 작은 투룸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궁전이었습니다. 감시가 없는 집,
두려움 없는 잠.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꿈을 꿨습니다. 어머니가 나타나셨습니다. 명철아, 잘 지내니? 네, 어머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애들은 모두 건강합니다. 수진이는 고등학교 다니고 민호는 중학생이 됐어요. 다행이구나. 어머니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라지셨습니다. 깨어나면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가족과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은혜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후회해요? 은혜가 물었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웃고 있었고 민호가 공을 차고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대답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단 한 번도. 은혜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께는 죄송하지만 당신이 옳은 선택을 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평양에서 보던 하늘과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감시 없는 하늘, 자유로운 하늘. 수진이 달려왔습니다. 아빠, 같이 놀아요. 그래, 가자. 나는 일어나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도 뛰어왔습니다. 아빠, 축구해요. 좋지. 우리는 함께 뛰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도망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족의 삶을 지켜낸 것이라는 것을. 어머니께서 주신 시간을 나는 헛되이 쓰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웃고 꿈꾸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상. 그것이 어머니가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은혜가 말했습니다. 집에 가요. 그래, 가자. 우리 집으로.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자유로운 땅 위를.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께 드리는 나의 마지막 효도였습니다.